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26일 그러니까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 학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3명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그리고 중소기업부의 이영, 환경부의 한화진, 거기에 이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총 5명, 28%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물가가 치솟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4월 달에도 4%, 5월 달에 어쩌면 5%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금통위를 열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 1.50%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올라 1.75%가 된 것입니다. 2년 전 5월 0.7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그리고 올 1월과 4월에 이어 5월까지 5차례나 올랐습니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꼬박꼬박 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금액을 두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더 주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한은은 지금 금리를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돈을 거두고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끌 투자에 나섰던 2030과 그리고 가계대출로 근근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집니다. 이런 판에 북한은 지금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5일 오전 6시부터 평양 수남 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한 발은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ICBM, 그리고 2발은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SRBM으로 모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ICBM은 비행거리가 360km, 고도가 540km, 속도 마 8.9로 군은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20km에서 소실됐습니다. 실패한 것일까요?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760km, 고도 60km, 속도 마 6.6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변칙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습니다.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북,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그렇습니다. 핵실험도 지금 기폭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6시 3분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시 10분에 대통령실에 출근했는데 언론은 머리가 흥크러진 걸 주목했습니다. NSC를 그리고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는데 한미 간 안보 외교 채널이 즉각 가동됐습니다. 5년 만에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통화를 했으며 국방장관과 외교장관들도 카운터 파트너들과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공군은 전투기가 완전 무장한 채 활주로를 달리는 훈련이죠. 이 엘리펀트 훈련에 참가한 전투기 30대의 위용을 공개했습니다.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죠. 중앙일보 헤드라인입니다. 북 ICBM 쏘고 핵실험 조짐, 윤 대통령 강력 경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그런데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합참의장에는 육사 42기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을, 그리고 육참총장에는 육사 44기 박정원 합참차장을 임명했습니다. 원래는 한 2기씩 더 아래로 내려가려다가 군의 인사 문제로 다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9년 만에 육사 출신의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9년 만입니다. 문재인 당시 논란을 빚었던 육사 배제와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취임 1년이 안 된 해 공군 총장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해군 총장은 취임 5개월 만에
공군총장은 10개월 만에 옷을 벗은 것인데 이 정권이 바뀌면 군 수뇌부가 바뀐다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 중소기업 대회를 주목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핸드프린팅에 남긴 상생 약속. 중소기업인 주황회가 주도한 대회에는 삼성 이재용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초청되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상생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걸 왜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까?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금 26조 3천억을 국회가 통과시켜주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호는 지금 또 바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다른 한편으로 황금 같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는데 가장 힘 있는 시간이 지금 속절없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이지 거기에 세제 계획까지 하려면 시간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이 기다리는 것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입니다. 국가대청소입니다. 이 또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심의 향배를 확인해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고 정치 방역을 끝내고 사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그래서 나라가 정상화되려면 갈 길은 너무 멉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는 뭘 얻고 뭘 주었을까요? 어느 언론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습니다. 뭘 주고 뭘 얻었을까요? 솔직히 준 건 많은데 받은 건 한국 안보의 재확인뿐입니다. 한미 동맹의 재확인. 핵에는 핵으로, 이런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제 안보도 제 길을 찾은 것을 확인시켜 준 것만 해도 어디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에는 핵으로 라는 말은 사실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언론은 새롭다고 봤지만 말입니다. 그 말은 핵우산을 풀어쓴 말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미국도 북한을 공격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수없이 립서비스한 핵우산, 그 말을 풀어서 말입니다. 자,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만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두 군데. 하나는 경기도지사 선거, 또 하나는 계양을 보궐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제 김은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이 5월 24일과 25일 조사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김동연 37.4%, 김은혜 45.0%, 강용석 3.7%.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의 격차는 7.6%포인트로 처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4월 29일과 30일 첫 번째 조사 때는 0.1%포인트의 차이가 5월 13일과 14일 두 번째 조사 때 2.4%포인트로, 그리고 이번엔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응답자의 표심 변화가 전체 지지율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0대는 13일과 14일 조사에서 김동연과 김은혜 차이가 거의 없이 42.4% 동률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지지율이 김동연 36.4%, 김은혜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30대와 40대에서는 김동연 우세,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김은혜 우세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문자 그대로 박빙 초접전입니다. 한국갤럽이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45.5%, 윤영선 44.3%. 두 후보의 격차 1.2%포인트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세대별로 보면 18세부터 40대까지는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8세, 19세와 20대에선 46.9% 대 28.7%, 그리고 30대에선 50.4% 대 32.8%, 40대에선 66.1% 대 27.9%로 이재명이 윤형선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선 아주 급변합니다. 윤형선이 이재명을 압도했습니다. 윤형선 67.8%, 이재명 27.0%,
50대에서는 윤영선이 조금 앞섰습니다. 윤영선 48.3%, 이재명 47.9%. 그러니까 처음 이재명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차이가 점점 좁혀져 이제는 승부를 알 수 없는 초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이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잡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이 후보와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ARS 조사 결과는 실제 최종 결과와 잘 안 맞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국갤럽조사는 그런데 ARS가 아닌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이재명은 23일 이 길거리 유세에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끊는 신용을 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지면 정치 생명 진짜 끝장난다. 그 말이 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는 정당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개항을 주민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7%, 민주당이 36.5%였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모두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 분당과 보궐선거 여론은 안철수의 압도적 우세입니다. 안철수 62.3%, 김병관 32.4%.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당선됐던 사람이 김병관이죠. 그러니까 그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40대는 김병관의 우세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큰 차이입니다. 김병관 53.8%, 안철수 43.0%. 우리 사회가 지금 세대별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이가 좁혀졌지만 오세훈의 우세는 여전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오세훈 57.9%, 송영길 31.8%. 둘의 격차는 무려 26.1%포인트나 됩니다. 여기에서도 40대는 그런데 송영길을 선호했습니다. 송영길 52.6%, 오세훈 39.7%. 전현직 인천시장이 대결하는 인천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유정복 우세입니다. 박남춘 37.2%, 유정복 46.1%. 둘의 격차 8.9%포인트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불과 6세 앞둔 분위기는 결코 야당이 된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흔히 새 정부 출범의 컨벤션 효과를 말합니다. 거기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컨벤션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은 그런 외부 요인보다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수습할 당의 중추가 없었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자 곧장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는데 이재명이 요청했다는 박지연이라는 낯선 20대 여성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인선이 민주당을 산뜻하게 하는 혁신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로 보였을까요? 둘째,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며 벌였던 검수완박 사태는 민주당을 정도가 아닌 사도를 걷는 정당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사도를 가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조폭과 다름없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쪼개기 국회, 위장탈당, 이런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다 정권 이양의 시간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이 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이로써 모든 명분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개항을에 출마하는 조기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악수를 뜬 겁니다. 솔직히 이런 대선 기간 중에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송영길이 느닷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한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발 정계 개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정당이 창당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치를 생산하는 정치인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은 성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 정계 개편 바람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느냐, 아니면 이게 정치판의 일대 쓰나미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여야의 새판짜기가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계 개편은 정치판에서 오래 해먹던 얼굴에 기름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26살 박지은이라는, 그것도 한림대라는 변방의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회운동가로서 어쩌다가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여성이 정계를 폭발시킬지 모를 폭탄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 불이 과연 도화선 끝까지 타고 들어가서 정계를 폭발시킬 것인가?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설령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배우의 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현은 느닷없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586 용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지현은 2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용태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공동비대위원장 윤호중은 이게 지도부인가? 라며 탁자를 꽝 치고 회장을 나갔고, 박지현은 그러면 저를 왜 이 자리에 앉혔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박지현은 이날 선대위 모두 발언에서도 586의 속을 빡빡 긁었습니다.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읍소 전략밖에 없다. 이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공동으로 반성과 성찰,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그녀가 뒤에 덧붙였다는 말은 사실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극약 처방입니다. 이렇습니다. 팬덤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한다. 이 회의에 앉아있던 586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그리고 원내대표 박홍근,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김민석, 모두 다 586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김민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지시에 처리되는 정당이 아니다. 전해철은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도부인가 라며 책상을 꽝 치고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박홍근은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태를 박지현이 자기 정치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박지현이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봉화마을 다녀와서 느낀 것 없나? 노무현 정신 어디 갔나? 그럼 쟤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나? 박지현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짤짤이 파문, 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짤짤이 파문을 일으킨 최강욱에 대한 징계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현이 선대위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내 윤리심판원이 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 최강욱 징계 절차를 마치라는 비대위원장의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에 차기회의를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미루고 있다며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참 무서운 26살입니다. 박지현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기자회견 전 윤호중에게 같이 하자고 했고 김민석에게 취지와 내용을 전했다며 자신이 폭탄 발언 전 과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던 건지, 어느 당 대표가 자신의 기자회견문을 당내 합의를 거쳐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박지현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용진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
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와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이 사태를 보면서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6세 박지원, 민주당의 희망, 이재명의 재앙. 김순덕은 박지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던 이재명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얼굴마담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산다르크처럼 낯서다니 괘씸할지 모른다. 이 김순덕의 글대로 이 박지원이 지적한 그 팬덤 정당의 핵심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문을 읽은 그 시각 이재명은 우리 개딸님의 애정 정말 고맙잖아 트윗질을 하기까지 했다. 김순덕은 박지원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김순덕이 붙인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꿀 수 있다. 팬덤에 의지하는 대장동과 법인카드 의혹이 있는 책임 정치를 모르는 이재명을 외면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 칼럼의 끝은 한편으로는 힘이 크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냉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그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박지원이 이재명에게 재앙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대한민국에는 희망이다. 박지원을 발탁한 것만으로도 이재명은 큰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노동개혁과 세제개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계획을 붙일 뿐이지 그 어떤 로드맵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2차 대전 때 처칠과 애틀리의 전시연립 내각을 말하면서 협치를 주장하지만 그건 우리 정치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도대체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일주일 뒤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가 보일 윤석열의 정치, 저는 이 윤석열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대중이 내일을 걱정하기 전에 통치자가 내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